안녕하세요. 마포중학교 생활교육부 부장교사 안민호입니다. 오늘은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가 작년까지는 인성교육부란 이름으로 활동했으나 올해부터는 생활교육부란 이름으로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연수의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에 2차시 교사 대상으로 한 의무 연수로서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생과 보호자, 교사가 모두 만족할 만한 학교폭력 처리 요령을 안내하는 연수입니다. 본래는 1차시라는 개념이 약 60분 정도를 연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에 많은 연수가 배정되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긴 연수를 실시하게 되면 힘드실 수 있다는 요청이 있어서 최대한 제가 압축적으로 간략하게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의 개념과 예방을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제도 자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폭력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학생과 보호자 그리고 교사가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그 처리 요령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개념과 예방교육입니다. 자, 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의 정의는 선생님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즉, 폭력의 대상이 학생이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령 방학 동안 거리에서 학생이 성인에게 맞았어도 이는 학교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꼭 학교에서만 발생한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학생이 대상이면 모두 다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표로 보기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예방교육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 조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종 캠페인 활동이 있습니다.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 공동체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연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사는 연간 2차시를 이수해야 되고 학부모 역시 연간 2차시를 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경우에는 연간 11차시 이상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 모두 다 법정 의무 연수 시간으로서 꼭 이수해야만 하는 시간이고요. 지금 저희 생활교육부에서 오늘의 연수에 대해서도 출석부를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꼭 이 연수를 들으시고 출석부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학교폭력 조사에는 그 개념은 학교폭력 발생 실태를 조사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온라인으로 학교폭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생활교육부에서 담임교사들에게 안내하여서 학생들이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학교폭력 발생 실태에 대해서 응답을 하도록 조사를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는 연 2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전수조사에 참여하게 되고요. 2학기에는 약 4%의 표본을 발췌해서 표본조사가 실시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각종 캠페인 활동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등교시 존중약속 캠페인을 실시한다든지 또는 학교폭력 예방 종소리, 선생님들도 아마 많이 점심시간에 들으셨을 겁니다. 학교폭력 멈춰 이런 벨소리 있죠. 종소리. 자, 그것을 통해서 이런 캠페인 활동들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제도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폭력 제도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자, 발생한 학교폭력이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부합할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요, 2019학년도까지는
단위 학교에서 개최를 했으나 거듭된 민원과 이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서 2020학년도부터는 교육지원청으로 사업이 이관되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 1입니다. 피해 관련 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개최를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의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네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하는 사안일 경우에도 저희가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되는데요. 네 가지 요건이라면 첫째, 2주 이상의 진단서를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제출한 경우. 두 번째로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지 않은 경우.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경우. 근데 이 지속적이란 말이 좀 모호한 개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단위 학교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학교폭력 신고 등에 대한 보복 행위의 경우. 자, 이렇게 네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부합되면 조건 2를 달성한 겁니다. 그래서 조건 1이 달성되거나 조건 2가 달성되거나 어떤 경우에라도 저희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청해야 합니다. 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담임교사가 인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변 학생이나 피해 관련 학생 본인이 신고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보호자가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학교폭력 사안 발생했던 것을 학교가 이제 인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피해 관련 학생과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따가 이후에 요령 부분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 두 번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가 또 담임교사가 또 생활교육부 부장교사가 보호자에게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이 일이 대단히 크게 확대될 수도 있고 또 큰 대수롭지 않은 사안으로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것이 결정되는 부분이 이 2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보호자가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을 때 이때 이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전담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개최해서 저희가 2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됩니다. 자, 저희가 개최를 요청하고 나면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교육지원청에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숫자는 적은데 저희 관내에 이제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개최까지 한 1개월에서 2개월 가량의 소요가 됩니다.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최가 되고 나면 이제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과 그 보호자들이 모두 교육지원청에 출석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이제 심의를 받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물어보겠죠. 뭐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느냐, 또는 이제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얼마나 힘드냐, 많이 마음이 나아졌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또 사실관계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조치 결과를 내리게 되면요, 이것을 단위 학교로 통보를 하는데 이 통보할 때까지도 또 시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개최가 되고 나서 보통 한 1개월 가량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청했을 때 총 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한 2달가량에서 석 달가량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치가 학교로 통보가 되면은 학교에서는 내려진 조치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요. 뭐 사회봉사면 사회봉사 연계 기간에 이제 학생을 연결시켜주고, 교내봉사면 교내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등교 정지 조치가 나오면 또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도록 교무부와 협조하고 담임선생님과 협조해서 또 이런 것들을 이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것도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을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록을 또 하게끔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결과 마지막에는 또 3개월 이내에 이것이 다 이행됐다는 것을 교육지원청에 또 저희가 결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요렇게 이제 한 세트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모든 이 절차가 처리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내려지냐, 이제 크게 9가지의 조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마지막 9호인 퇴학 처분은 저희 중학교에는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학교는 의무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퇴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의 경우에는 1호부터 8호까지 이제 조치가 결정이 되는데요. 1호는 서면 사과입니다. 이제 학생에게 편지로 사과문을 쓰도록 하는 거고요. 2호는 접근 금지 조치인데요. 이거는 이제 2024학년도부터는 학교 폭력이 이제 접수가 되고 이게 조치가 내려지면 2호는 자동으로 이제 내려지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호는 기본으로 내려지는 조치 사항이고 요 접근 금지 조치의 유효 기간은 학생의 졸업시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 접근 금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해들이 있는데요. 이 접근 금지라는 것은 학생이 의도적으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말을 걸거나 접근하거나 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것이지 일상에서 지나가다 자연스럽게 마주친다든지 아니면 수업에서 모둠 활동을 같이 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모둠에 배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배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3호는 교내봉사 있고요. 4호는 사회봉사 있습니다. 그리고 5호는 특별교육 이수가 있고요. 6호는 이제 출석 정지가 있습니다. 출석 정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 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정학이 되겠죠. 7호는 이제 학급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급 교체의 경우에도 아무렇게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안이 심각하고 또 피해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이 서로 이제 동일한 학급에 배정이 돼 있던 경우에 이제 7호 조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호가 이제 전학 조치가 되는 거죠. 다른 학교로 가해 관련 학생을 이제 전학을 보내게 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이 생활교육부장을 해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3호나 4호선을 넘지 않습니다. 이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나 전학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는 누가 봐도 매우 심각한 수준의 학교 폭력이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이제 좀 상위의 조치가 나오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내 봉사나 조금 심한 경우에는 사회봉사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2024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라는 게 교육부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이제 학생생활기록부에 보존되던 기간이라든지 또 이게 대입에 반영되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좀 조절이 되고 좀 더 강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1호, 2호, 3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의 어떤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6호부터입니다. 원래 6호와 7호는 2년을 보존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 2년 보존이 4년 보존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8호의 전학인 경우에도 기존에는 졸업하고 2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4년으로 보존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6호나 7호나 8호가 나오게 되면은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이 학교폭력의 가해 조치 사항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이 4년 동안 보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대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소한 단순한 어떤 그렇게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학교폭력으로 바로 6호 조치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6호 조치가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학교폭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제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6호 조치부터는 학생의 미래에 이게 심대한 어떤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담임쌤들께서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종류 8가지를 같이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이번 연수에서 제일 중요할 수 있는 학교폭력 발생 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지 처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령은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담임교사 입장에서 사실 보호자한테 전화를 하는 것이 그렇게 썩 내키는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불편하고 그렇지만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에게 반드시 연락하는 것이 이 학교 폭력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또 슬기롭게 처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연락을 안 하면 나중에 호미로 원래 막을 수 있었던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학교 폭력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사실 피해 관련 학생도 매우 중요하지만 피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키를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을 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연락을 하긴 했는데 뭔가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운하게 보호자를 서운하게 한 경우에 이 보호자가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셔서 좀 감정이 섞인 좋지 않은 얘기들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늘 이제 학생들 챙기고 또 학급 경영하시는데 고생하시는 담임 선생님의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에게 연락을 꼭 하되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러한 요령대로 말씀을 좀 하시면 마음을 다치는 일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학교 폭력이 이제 너무 명확하게 이건 학교 폭력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좀 사소한 거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학교 폭력이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폭행으로 인해 학생에게 상해가 발생했거나 또는 온라인상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루어진 사실을 담임 교사가 인지했다든지 또는 금전적인 손실이 크게 발생한 사건들. 요새 아이들이 좀 비싼 패딩을 입고 다니는데 또는 축구화도 보니까 20만 원짜리 축구화도 신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가의 패딩이나 고가의 축구화 등을 뺏어간 그런 경우들. 이런 경우는 이제 누가 봐도 명확한 이제 학교 폭력입니다. 이러한 일이 이제 벌어졌을 때는 담임 선생님께서 학교 폭력이 너무 명확하기에 피해 및 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연락하셔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학교 폭력이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도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요건 절차대로 좀 일이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담당 부서인 생활교육부로 인계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친절하게 안내하시고 저희 생활교육부로 이제 사건을 인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명확한 학교 폭력으로 보이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사소한 학교 폭력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제 경험상은 한 90% 이상은 이런 사소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경우라는 건 이런 거겠죠. 선생님 얘가 교실에서 저 밀었어요 라든지 아니면 제가 매점에서 빵 뺏어 먹었어요 라든지 아니면 저 친구가 저한테 째려보고 욕했어요. 게임하다가 온라인상에서 저한테 패드립 날렸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단발적으로 일어난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학교 폭력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라는 게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담임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사소한 일들을 그냥 이제 대수롭지 않게 이제 넘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아이를 불러서 지도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훈계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놓치는 것들이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들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담임 선생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이러한 일이 오늘 있었어요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과 아이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나 밀었어. 친구 나한테 욕했어. 담임쌤한테 얘기했는데 담임쌤이 그냥 알았다고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 라는 얘기를 이제 집에 와서 하는데 담임 선생님한테는 아무런 이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좀 보호자분들이 서운함과 약간 또 조금 분노를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학교 폭력의 경우에도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꼭 연락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조사하고 사과하도록 지도를 했고요. 그럼에도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이제 원하신다면은 제가 담당 부서인 생활교육부로 인계해서 사안이 공정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시는 전화 한 통만 하셔도 이걸 이제 양쪽에 다 하셔야겠죠. 피해 관련 학생에게 먼저 물어보시고 또 가해 관련 학생에게 또 전화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잘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담임 선생님의 전화가 한 통만 있어도 사실 사안이 대부분 그냥 별 일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한번 하시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께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고 있고 또 이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섬세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호자분이 인식을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아니에요, 그냥 담임선생님께서 잘 지도해 주세요라고 뭐 고생하셨어요, 가해 관련 학생인 경우에는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일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담임선생님께서 연락을 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데 뭐 어머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보호자를 서운하게 하면은 이게 일이 이제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확대가 되면은 사실 가장 그 일이 확대되고 막 감정 섞인 얘기들을 학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듣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마음을 졸이고 다치게 되는 당사자가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십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늘 이제 학급 경영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아이들 생활 지도하느라 고생하시는데 이제 이런 안 좋은 말까지 듣게 되면은 사실 교사로서 되게 마음이 좀 착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제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소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라도 꼭 보호자에게 연락을 한번 하셔서 안내를 한번 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요령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러한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는데 이걸 이제 가정에 이제 연락을 하신 거예요. 하셔가지고 보호자분도 잘 납득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보호자의 그 소위 분노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교육청까지 사안이 가는 것은 조금 저하신 거예요. 내가 좀 약간 유별난 사람인가? 뭐 그런 이제 마음이 드시면서 그건 좀 저하신데 동시에 그러면서도 학교 차원에서 뭔가 담임 선생님 이상의 어떤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바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하냐? 뭐 통화를 보셨는데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담임쌤한테 쌤 다 알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얘기만 하고 그 가해 관련 학생을 그냥 담임쌤께서 한번 지도하신 거 말고 혹시 좀 학교 차원에서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라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 보호자분이 계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경우에 사실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뭔가를 자의적으로 학생에게 가해 관련 학생에게 뭔가 조치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없어요. 뭐 가해 관련 학생에게 뭐 서면 사과문을 강제로 쓰게 한다든지 또는 뭐 교내 봉사를 시킨다든지 사회 봉사 시킨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은 사실 전부 다 교육청을 통해서만 이 조치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 생활교육부에서 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노하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생활교육부로 오게 되면은 보호자분께서 교육청으로 가실 마음이 없더라도 저희가 뭐 가해 관련 학생에게 너 지금 큰일 났다. 너 이거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아느냐? 너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너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 피해 관련 학생의 마음을 너가 잘 헤아려주고 사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너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지금 너가 교육청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학교 차원에서 그냥 잘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 너 한번 사과 편지 쓰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저희가 사과 편지 작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권하게 됐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 그 맥락 속에서 저 사과 못 하겠는데요라고 하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다 대부분 다 전부 다 사과 편지를 써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별도의 이제 공식적인 대장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대장이 있습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하고 공유하는 대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소한 사안으로 인성교육부에 오게 된 것도 제가 다 기재를 해둬요. 그래서 이제 가해 관련 학생에게 너는 선생님이 별도로 관리하는 장부에 지금 이름이 이제 이 사안과 함께 올라가 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는 너는 교육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괴롭힘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모든 아이들이, 모든 가해 관련 학생이 다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께서는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피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분께서 뭔가 학교 차원의 조치를 원하시면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 마음이 어떤지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잘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담당 부서인 생활교육부에 이 사안을 잘 전달해서 생활교육부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좀 별도로 지도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하시면 오케이예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 주셔서 요런 있는데 보호자분께서 요렇게 좀 학교 차원의 어떤 조치를 원하셔가지고 좀 도움을 좀 요청합니다라고 하면 제가 그 학생 다 불러가지고 제가 잘 처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되면은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령대로 진행을 하시면은 학생도 불안하지 않게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고 또 보호자들도 크게 불만이 생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이 모든 생활지도의 최전선에 계신 담임선생님들께서도 괜히 학생을 생활지도하셨다가 또 안 좋은 소리 듣고 클레임 때문에 또 마음 상하시고 그렇게 상처받으시는 경우가 없게끔 그렇게 이제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좀 슬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말에도 이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제 요새 같은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교사지, 내가 무슨 서비스 직종이냐, 내가 이렇게까지 다 뭐 친절하고 좋게만 얘기를 해야 되냐 싶을 수 있지만 시대가 많이 이제 변한 것 같아요. 학교가 어떤 권위적인 것들을 많이 내려놓고 이제 좀 소위 말해서 교단 민주화라는 게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또 각자의 색깔과 주장이 너무 강한 사회지 않습니까? 이런 생활과 이런 사회상 속에서 선생님들께서도 또 담임선생님들께서 조금은 이제 좀 더 친절하게 또 사소한 사안이라도 보호자에게 꼭 연락을 하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시면은 제 생각에는 다 모두가 좀 해피하게 그렇게 이제 마포중학교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기대를 보면서 오늘 연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